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발을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발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좀 잘랐죠. 그래도 최소한 좀 인간답게는 좀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점점 옷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티로 시작했었는데 이제 반팔까지 왔어. 아휴, 언제쯤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으려나. 자, 오늘 할 거는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라고도 하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들 중에서 제일 높게 평가하는 작품이 원령공주예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이게 1997년에 개봉을 했는데 거의 나우시카 나오고 나서 한 20년? 아니 10, 한 5년인가? 아마 그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게. 똑같이 주제는 자연보호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작품이 좀 특징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자연보호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말 한 단계 높게 좀 진일보시켰다? 예,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작품이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너무 잘 담아냈죠. 나 방금 전에 나 귀에서 모기 소리 들렸어. 자, 아무튼, 어떤 일본의 어떤 색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너무 잘 담아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장점이 되는 작품입니다. 자, 내용은 나우시카는 정말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나우시카는 인간 문명이 멸망했다, 세상이 망했다. 그 다음에 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면 원령공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과거로 돌려버리죠. 물론 일본의 과거이긴 하지만은 그냥 뭐 그냥 인간의 좀 과거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던진 과거 돌린 그 다음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종교적 색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잡신이 되게 많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들을 다시 끄집어내 와가지고 이제 다시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의 내용이 약간 바뀌는 게 나우시카에서는 이제 인간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가? 요거를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정말 인간은 자연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원령공주 같은 경우에는 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을까? 요 질문으로 이제 살짝 바뀌게 되죠. 음, 영화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사실 우리가 이 하야오의 영화를 볼 때는 항상 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은데,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신화적인 서사하고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고 있으면 그냥 어떤 신화 속 이야기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짜 하려고 마음 먹으면 진짜 할 건 진짜 많거든요. 하루에 매일매일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모르겠어요. 나도 잘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고. 아무튼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제 영화를 제일 처음 보게 되면은 주인공 이름이 아시타카라고 하는 남자애거든요. 얘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아주 그러니까 동쪽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이제 동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그냥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그 뭐냐 멧돼지가 하나 오게 되죠. 이 영화에서 멧돼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각 곳곳에 있는 산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동물 신이자 뭐 자연 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큰 무리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멧돼지가 재앙신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오게 됩니다. 재앙신 이거 근데 다이면은 뭐 저주를 받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본의 어떤 문화 같은 거겠죠. 걔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멧돼지를 아시타카가 막으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가 팔에 이제 저주를 입게 돼요. 멧돼지를 죽인 그 다음에 이 멧돼지의 사체를 살펴보니까 이따만한 총탄이 하나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비밀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에게 생기게 된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총탄과 관련되어 있는 비밀, 그리고 멧돼지가 왜 죽었는가에 대한 비밀, 이걸 풀기 위해서 서쪽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굉장히 또 재밌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결국 서양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행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왜 자연을 파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타카가 서쪽으로 가다가 결국 마주치는 곳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그 멧돼지를 죽인 곳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을 가게 되죠. 그곳이 이제 타타라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을 때문에 이 영화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광산을 채굴하고 뭐 무기를 만들고 살아가는 약간 좀 사회주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만들어진 총과 탄환이 이제 멧돼지 신을 죽였다. 그리고 그 마을을 이제 없애고자 하는 또 다른 자연신이 있으니 걔네들이 이제 늑대신이죠. 그러니까 늑대 일족이 있고, 늑대 일족에서 이제 사람인데 이제 늑대 손에서 키워진 애인데 걔가 이제 원령공주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람인데 늑대와 함께 자라온 애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타타라 마을이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이에 아시타카라고 하는 애가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이 타타라 마을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기본적인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을 촌장은 에보시라고 하는 여자이고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보통 하야오 영화에서 주인공이 여자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보면 약간 좀 여리면서 약간 좀 치유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에보시는 달라요. 아주 강하고 좀 자기주도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아무튼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에보시를 따릅니다. 그 마을은 이제 산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광산 같은 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철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철을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총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기술적으로 좀 진일보한 마을,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이 에보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이제 일본 사회, 그러니까 극중 안에서의 그 일본 사회라고 봅시다. 그 안에서 가장 좀 약한 사람들, 좀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보호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막 팔려가는 뭐 여자들, 뭐 남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구해다가 마을에서 이제 평등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 사람은 또 뭘 하고 있냐면은 그 문둥병 걸린 환자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과거에는 좀 멀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이 사람들도 다 데려와다가 총을 만드는 일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만 본다면은 이 에보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 정말 모두를 다 보호해주고 있고, 또 이 마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남녀가 평등합니다. 평등한 정도가 아니라 여성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막 적대하는 느낌은 아니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동등하게 열심히 하는 딱 그런 느낌이 강하죠. 자, 아무튼 그러한 형태의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마을에서 만들어내는 그 철이 굉장히 이제 좀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마을 이외에 있는 다른 어떤 권력자들 있잖아요. 뭐 일본이니까 뭐 어느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무라이가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걔네들이 이제 이 마을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에보시는 어떻게 하냐? 그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왜 막아낼 수밖에 없냐면은 만약에 마을을 뺏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권력자에 의해서 그 철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싹 다 죽임을 당할 테고, 여자들은 보나 그냥 또 다 팔려가가지고 완전 뭐 강간당하게 될 테고, 문둥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싸그라도 그냥 다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을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에보시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더 강력한 총을 만들어야 되고, 더 강한 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자연과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타타라 마을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생존을 위해서 행해지는 자연 파괴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연 파괴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또 자연 파괴를 하게 되니까 자연의 수호자들인 동물신들하고 또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타라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중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게 되죠. 타타라 마을 중심에 있고 이쪽에 인간들하고 한번 대립을 하고요. 타타라 마을 반대편에서 자연하고도 대립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나우시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기술 문명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제국들을 갖다가 좀 안 좋다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원령공주 같은 경우에는 타타라 마을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은 그냥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은 인간으로서 이제 인간의 어떤 존엄이나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 문명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타타라 마을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마을을 설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거겠어요? 간단하죠. 어느 날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기술 문명을 완전히 외면한 채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맨날마다 뭐 자연 보호하자 뭐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긴 하지만은, 여러분도 솔직히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잖아. 그렇게 자연 보호하고 싶으면 니는 그러면 차도 타지 말고 버스도 타지 말고 난방도 하지 마. 기술 문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 되면은 난방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어떤 동물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기술의 발전인 것인데,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항상 자연을 파괴하더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기술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인간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게 과연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것들이 잘 녹아 있는 거죠. 알겠죠? 그게 바로 타타라 마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더불어서 이 작품에는 자연신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자연신들은 똑같아요. 전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한편으로서는 어떤 치유로서의 특징을 가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어떤 복수자? 약간 그런 느낌을 살짝 주기도 해요. 그래서 치유의 공간으로서 시시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사슴신이죠. 얘가 최고신인데 얘가 이제 머무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그와 대립되는 공간으로 타타라 마을이 있는 거죠. 그렇고 또 그 숲은 똑같아요.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타타라 마을은 불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항상 대립시키는 방식은 똑같아요. 불을 사용하는 문명이 있고, 자연은 나무와 물로 상징시켜 가지고 둘을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작품에서 그 시시감이라고 하는 이 사슴신이 낮과 밤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이름도 바뀌게 되죠. 낮에는 좀 생명이 싹트게 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면은, 밤이 되면은 이 사람은 약간 좀 죽음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이유도 역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면성 같은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시시감이라는 신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멧돼지 신이나 늑대 신은 막 의지가 있어.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막 그런 특징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시시감이라고 하는 이 신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항상 가만히 보고만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멧돼지 신들이 막 불만이 되게 많아. 우리 시시감이 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막 불평불만을 내뱉기도 하죠. 왜 그런 식으로 시시가미를 설정을 했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시시가미는 자연 그 자체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시시가미의 어떤 아무런 어떤 뭐 생각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은 결국 뭡니까? 자연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도 있고 이러한 측면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무채색이에요. 다시금 말하지만 자연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는 바라보는 자의 시선인 거예요. 내가 저거를 막 치유의 성격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걔는 무조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살려드는 놈으로 보게 되면은 나를 죽이려는 놈으로 그냥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사람의 일관성 있게 이걸 말하게 되죠. 어떤 색깔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항상 자연 그 자체에는 어떠한 색깔도 없고 그냥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흐름에 불과한 것이고 다만 그걸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자의 관점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강조점이 이 시시감이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정말 잘 표현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이제 둘이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시타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애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얘는 자연의 편도 아니고 마을의 편도 아니에요. 좀 중간자적인 입장을 좀 보여주게 되죠. 이 사람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양쪽의 마을과 자연신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타카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약간 좀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람은 양자를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시도하게 되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 나우시카하고 똑같은 입장인 것인데,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보통 무언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때, 딱 그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역할은 항상 여자애만 했습니다. 근데 원령공주에서는 남자애가 나오게 되죠. 재밌죠?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요. 양쪽 마을에도 여자애가 있어요. 그렇죠? 에보씨. 자, 늑대신 무리에도 원령공주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좀 과격해요.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게 뭐다? 남자애라는 거지. 다른 모든 작품에서는 싹 다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남자애가 들어오게 돼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또 상징적인 또 성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좀 남성적인 문화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조금 폭력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좀 여성성이 좀 강조되는 문화를 갖다가 약간 조금 치유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성격을 바라보는 것이지 특정 성별이 반드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자, 제일 영화의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 왕이 시시가미의 목을 원한다라고 하는 설정이죠. 왜냐면 목을 먹으면은 자기도 이제 영생할 줄 알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시가미의 목을 자릅니다. 자르게 되자 이 시시가미가 자기 목을 찾으려고 정말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의 뭐 파괴신에 가까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를 막으려고 아시타카와 원령공주가 협력해서 목을 돌려주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시가미의 폭주를 막아냈으니까 아름다운 이제 뭐 결론으로 끝이 날 것이냐? 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아시타카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제일 마지막에 저주가 해결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원래 살던 마을로 갔을까? 이 사람은 타타라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원령공주 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간에 대한 중후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산으로 가게 되죠. 자, 요 지점에서 나우시카랑 원령공주가 아주 극적인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우시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신화의 어떤 완성으로서의 측면을 딱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지모가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여신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어떤 화해 그런 거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근데 원령공주에선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아시타카를 통해서 조금 가까워졌다 정도인 것이고 아시타카가 없다면 둘은 여전히 적이 되는 거죠.
타타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생존을 위해서 숲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권력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들 테니까. 철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원령공주는 그런 타타라 마을이 또 너무나도 미울 테고. 인간에 대한 증오심은 여전히 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다만 이제 아시타카가 타타라 마을로 가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산을 보려고, 그러니까 원령공주를 보려고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잘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소통이 가능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만 살짝 열어놓은 거고, 뭐 화해, 뭐 통합 그런 거는 1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전히 대립하는 양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작품이 나왔을 것인가? 뭐 하야오 감독의 어떤 생각이 훨씬 더 깊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우시카를 내놓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변한 건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 문명에 대한 어떤 적대성 자체가도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느 날 보니까 뭐 그런 말도 있더라. 우리가 왜 흔히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아마존이나 뭐 아무튼 뭐 좀 개발 도상국인 나라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연을 개발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다 파괴할 거 다 파괴해놓고 발전시킬 거 다 시켜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서야 자연 찾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개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자연 지켜야 된다랍시고 우리는 계속 못 살게 냅두고 있는,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식의 태도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틀린 말은 또 아니거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자연 보호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자, 너무 이게 대립되는 양상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대립상이 과연 해결이 되는 것인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의 끝에는 결국 인간은 왜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왜 파괴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좀 덜 파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무거운 질문만을 남기게 되고 결론은 나지 않은 채로 원령공주는 끝맺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 작품이에요. 굉장하죠. 하야오 영화에서 원령공주는 거의 뭐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아요. 뭐 센가치도 좋기도 하고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주제를 세 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연보호가 있고, 반전, 전쟁하지 말자가 있고,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 주제를 각각 상징하는 최고의 영화들이 있으니, 첫 번째, 자연보호 영화 쪽에서는 원령공주가 최고예요. 전쟁하지 말자 쪽에서 최고의 영화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고의 영화는 샘과 치로의 행방불명이에요. 이렇게 세 개.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일단은 이제 자연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 자연보호 영화는 또 뭐가 있느냐? 어떻게 또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거예요. 그때 당장 생각나는 거는 벼랑이의 뽀뉴예요. 그거 하나 더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좀 더 알아보고 또 다른 것도 자연보호 영화 있으면 또 순서대로 그대로 쭉 갈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도순에 집착하지 않고 주제순으로 이제 쭉쭉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그럼 내가 하야오를 왜 하느냐? 이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은근히.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